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노 중3 교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 문학의 샘, 소단원 2, 문학 시대의 거울 속에 있는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강의 제작을 하지 못하는 점 항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이제 생기부 정리도 해야 되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이제 시험 끝났죠. 네. 해외학교는 시험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이런 강의 제작을 하기가 좀 약간 어렵다는 측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는 거 보면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사를 좀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그래서 천재 교과서랑 지금 현재 미래인 교과서에다가 비상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줄여야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기억 속의 들꽃은 마치도록 할 거예요. 네,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요. 특히 윤홍길 씨의 작품 정말 우리나라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서 많이 싣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윤홍길 씨 작품은 유명하기도 하고 작품성 자체로서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많이 싣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 기억 속의 들꽃은 특히나 6.25 전쟁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에 아포칼립스와 같은 어떤 시대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특히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탐구가 관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움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사와 행동을 통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간접 제시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이 성격의 간접 제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접 제시라는 방법은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옹졸하다. 그 사람은 성격이 상당히 대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접 제시라는 건요. 대사와 행동을 통한 제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등장인물은 어떤 성격이구나. 여러분들도 실생활 하면서 학급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소설 속에서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간접 제시하는데 그 간접 제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등장인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명선이가 존재하겠죠? 명선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요. 명선이와 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나의 어떤 부모를 비롯 여러 어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를 관찰하고 있는 나. 그죠? 자, 이들의 어떤 성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나의 성격에 대해서는 특히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명선이라든가 나의 부모가 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대사를 통해서 어떤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는가 그걸 꼭 좀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어른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겠지만 이 작품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인간성 상실, 탐욕이죠. 네.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어른들은 얼만큼 추악해지고 탐욕스러울 수 있는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뭐 기억 속의 들꽃이 지금 이게 시험 범위로 되어 있다면 어른들의 탐욕에 관한 질문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문도 어른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지문이 꼭 포함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은 선생님들은 긴 지문에 있는 소설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수업 중에 가장 강조했었던,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분을 지문으로 발췌해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네. 이걸 마음 같아서는 다 싣고 싶지, 시험 문제에. 근데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지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4장 5장이 맥시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 지문을 다 실으면 뭐 10장 20장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한정된 지면 안에 필요한 지문만을 끌어와서 문제를 출제하실 텐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을 그 지문으로, 시험 출제 지문으로 실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지문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파악해 보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금반지, 그 다음에 들꽃이라는 중심 소재의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른들의 탐욕스러움이라고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어른들의 탐욕스러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걸 관찰하는 눈이 같은 어른의 눈이 아닌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이라는 점에서 윤은길 씨는 그걸 소설적 장치로서 아주 노련하게 활용하신 것 같아요. 네. 어린이의 눈에 보이는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세상, 그것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야지만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도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서 나올 것이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다 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미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이 소설을 다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요, 너무 길어집니다.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만, 네, 최대한 뭐 자세히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만 설명을 하고 팍팍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한때거리의 피란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여기에서 피란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노란색 네모 표시한 것은 모두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여기서 이 소녀를 표현하는 부분들은 모두 표시해줬어요. 자습서에서는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대똑하니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 실수로 올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좀 표현이 거시기하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요거.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들 등장했다는 거. 뒤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 같기도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기도 했고, 선물 같기도 했다. 물론 자습서에서는 요거 앞에 부분, 이 쓰레기를 수식하는 부분까지 다 밑줄 그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쓰레기, 선물 혹은 짐짝처럼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서술자 나가 보기엔 그래 보였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또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닮았을 정도. 역시 거지, 또 이제 소녀를 표현하는 비유한 표현들 여기 또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에서도 또 역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문드문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렸다. 포성 또한 역시 당시 전쟁 중인 상황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가고요. 포성과 포성 사이를 뚫고 피란민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피란민이라든지 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앞에 뭐 표시했기 때문에 따로 뭐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체크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붙이 따위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었다. 지금 이런 문장이 전개되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전개될 명선이의 어떤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명선이는 금붙이를 가지고 먹을 것과 잘 곳을 말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습서에서는 이 부분을 밑줄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은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식량이 귀해졌다는 것이죠. 전쟁 때문에.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금붙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물과 같은 어떤 돈이라든지 하는 개념들은 전쟁 속에서는 이게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원초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식량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식량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사람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붙이랑 막 이렇게 이런 밥이랑 바꿔서 이렇게 교환해서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전쟁이 없는 어떤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는 금붙이가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고 귀하겠죠. 하지만 전쟁 속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붙이를 줘서라도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폭격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역시 이것도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들어야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민군. 이것도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등장시키는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어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죠. 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란민들이 이제 머물다 가는 것을 상당히 반가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소설 속에서 등장했듯이 묵고 떠나면 집안에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 있기 그전까지는 뭐 조선시대 때만 해도 더욱더 그랬겠지만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러가지고 좀 묵고 가도 되겠어? 그러면은 이게 잠을 자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후한 인심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쟁의 상황이 닥쳐오니까 그 전에 항상 그렇게 유지해오던 인심이 이제 각박해져 가는 것이죠. 왜냐면 묵고 가는 사람들이 뭘 훔쳐가거든. 그래서 별로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하지 않고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서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다. 싫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전쟁 때문에 뒤지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가족이 우선이고 나의 입이 더 우선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내줄 어떤 쌀, 어떤 식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인심이 날로 각박해져 가는 어떤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낸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쟁으로 인심이 날로 각박해지고 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린애들과 어른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이들의 태도가 뭐라고 했냐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피라민을 부러워한다 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저기를 뭐 여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표현한다면 이 어른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전쟁 속에서 서로 태도가
좀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인심이 날로 각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아이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정말 천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다 쓸까요? 천진한 모습? 자소에도 써 있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상당히 천진난만하죠. 그죠? 전쟁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에는 새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였고 그들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왜 마을에 북박혀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특히나 서술자 나의 어린아이다운 어떤 생각, 천진난만함이 드러나는 구절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누나랑 어쨌든 머리를 굴립니다. 이제 피란을 떠나기 위한 머리를 굴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아버지한테서 마침내 피란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 허리를 잘리고 난 이튿날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죠? 아버지가 이제 떠나자라고 하니까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아직은 제법 멀찌멀찌서 노는 줄 알았던 전쟁이란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기세로 바투, 그러니까 바짝이란 말입니다. 바짝 다가와 있으므로 우리말도 이젠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란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거는 의인법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밑줄 친 부분, 네. 알겠죠?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페이지냐면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했고, 어쨌든 할머니 편에 우리들을 묶어서 어쨌든 피란을 보내는 것이죠. 간단한 옷보따리 챙겨서 누나 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피란길 떠났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누나 나는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라는 것. 또 계속 이 심리가 제시가 되겠지만 피란을 가는 오누이의 심리 첫 번째, 지금은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이게 또 나중에 바뀔 겁니다. 네, 나중에 다 정리해 줄게요. 어쨌든 즐거운 기분이래요. 그죠? 근데 한길엔 한여름 햇볕만이 쨍쨍할 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떤 생명성이 소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죠? 소라게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 이런 것들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위에 높이 떠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박제 표본이냐 오랫동안 꼼짝하지도 않았다. 그죠? 적막한 분위기. 상당히 살벌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느끼게끔 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첨언을 한다면, 사실 선생님이 좀 조심스럽게 예측컨대 지금 쌤이 읽어주고 있는, 이 수업하고 있는 이 앞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소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해도 이 앞부분에서는 그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왜냐면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아직 이 소설의 핵심을 꿰뚫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 출제하려면 명선이가 등장하는 부분이어야 해요. 그래서 아직 명선이가 등장하기 전에 이런 어떤 피란길을 떠났을 때 뭐 기분이 어땠다, 요거 가지고는 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극히 적어요. 낼 수도 있긴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문제가 뭐 좀 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제 내신다면 그 피란길을 떠날 때 어떤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 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라면은 문제 안 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저희 뒤에 부분에 더 문제 출제할 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확률은 좀 적긴 하죠.
자, 계속 볼게요. 이 오누이는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란을 가는 방향 반대로 피란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조금도 어쨌든 나는 무서울 줄 몰랐대요. 왜냐면 흥분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도 지금 피란을 가고 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누이의 심리 두 번째 흥분함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인민군하고 마주치게 되죠. 그죠? 총으로 무장한 인민군들하고 마주치게 되고, 이제 좀 약간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한 길 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완전 얼음이 된 거죠. 그죠? 얼음. 그래서 세 번째 그 심리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엔 기뻤어요. 두 번째는 흥분됐죠. 세 번째는 두렵습니다. 왜? 인민군과 마주쳤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누나가 노래를 부르죠.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어떤 지혜로운 행동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그 상태에서 얼음이 되어서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얼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긴박함, 그때 당시 등장인물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아주 극단적으로 얼마만큼 긴장했는지를 갖다 보여주냐면,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 부분이 이 누나의 긴장된 두려움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됐죠? 자, 그러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자수해서 필기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다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읽고 필기할 친구들은 필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을 가는 동안 나와 누나의 심리 변화 언급을 한다고 했었죠.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마을로 오는 피란민을 봤을 때 그때는 어떤 심리였냐면요, 바로 부러움입니다. 상당히 부러워했죠. 아, 우리도 저렇게 정처 없이 떠나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 다음에 피란을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즐겁고 기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떠나는 도중에 피란길에서 무장한 인민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공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안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책으로는 36페이지 5번째 줄 들어갑니다. 내가 소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드디어 이제 명선이 등장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긴장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한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그러니까 작품의 맨 처음으로 이야기가 돌아갔다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러하잖아요. 그죠? 소녀에 대한 어떤 감상을 갖다가 처음 부분에 얘기했었잖아요. 짐짝 같기도 했고, 쓰레기 같기도 했고, 선물 같기도 했다.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침이었는데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이거는 인공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인민군에게 점령되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예 하고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여기서 간드러진 소리라는 게 하나의 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녀석, 그 생판 모르는 녀석은 무엇이다? 여자아임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힌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주제의 꼴은 꾀지제도 곱살스러운 얼굴에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녀석의 특징 두 번째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되게 도시아이다운 냄새가 나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세 번째. 그죠? 나를 다항토로 만들었고요. 더군다나 사람을 부르는 방식부터가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말씨, 여기서 서울말씨가 등장하네요. 그죠?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말씨로 나를 부르는 이 아이, 역시 녀석의 특징 네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껏 마을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특징들로 보아서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이라는 친구는 여자아이고 그 다음에 도시 출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녀석의 성격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녀석의 성격은 낯선 상대에게 겁없이 말을 거는 당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격이 선천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격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녀석은 당돌합니다.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라고 그때 당시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 명선이를 처음 만났을 때 기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배운 포인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명선이의 성격을 알게끔 해주는, 독자들에게 넌지시 던져주는 행동과 말들이 등장하는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이 아이. 그러니까 눈짓 자체가 상당히 겁이 없는 눈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녀석의 성격은 겁이 없음이라고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 엄마 계시지?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도 상당히 당돌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능청스럽게 야, 어쩌녁부터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도 역시 당돌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봤습니다. 일단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당돌함, 뭐 겁이 없음이라고 표시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의 어떤 일련의 부분 자체가, 전체가 다 이 명선이라는 캐릭터의 당돌하고 겁이 없는, 아니면 또 능청스러운 그런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이제 그 명선이의 당돌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 이 부분도 또 밑줄을 쳐놨습니다.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필기했고요.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걸 보았고요. 걸음 옮길 적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밤 누구네. 밭에서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룩한 주머니의 정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명선이가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 어떤 살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서의 금반지인데, 근데 요 꺾기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습서에서는 어린아이다운, 그죠? 생각,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불룩한 주머니라는 금반지에 대한 어떤 복선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복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 강의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마치 그 드라마처럼 말이죠. 딱 뭔가 재밌어질 부분에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재밌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어떤 배운 포인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크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